필리핀 세부의 공기는 물을 잔뜩 머금은 솜잎을 같았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끈적하고 비릿한 열기가 달라붙었다. 박형석은 미간을 찌푸린 채 셔츠 깃을 펄럭였다. 땀에 절은 린넨 셔츠가 등짝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다. 에어컨이 가동 중인 호텔 로비였지만 유리통창 너머로 쏟아지는 적도 부근의 햇살은 시각적인 폭력에 가까웠다. 아빠 표정 좀 펴. 누가 보면 휴가가 아니라 도살장 끌려온 소인 줄 알겠어. 딸 지은이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으며 핀잔을 주었다. 형석은 대꾸 대신 마른 세수만 했다. 도살장? 틀린 말도 아니었다. 강제 휴가 명령서 한 장 달랑 쥐어주고 등 떠밀려 온 여행이었다. 정년 퇴임까지 고작 2년? 서장 놈은 그동안 고생했으니 머리나 식히고 오라며 웃었지만 실상은 이제 그만 감 떨어지기 전에 조용히 나가달라는 무언의 압박임을 형석이 모를 리 없었다. 먼저 올라가 있어. 담배 한 대만 태우고 갈 테니까. 또? 냄새 빼고 들어와. 엄마 알면 난리나? 딸이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지자 형석은 도망치듯 호텔 야외 테라스로 나갔다. 후끈한 바람이 훅 끼쳐왔다. 야자수 잎들이 미친년 머리카락처럼 어지럽게 흩날리고 있었다. 형석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담뱃갑을 꺼냈다. 라이터 불이 바람에 몇 번이나 꺼졌다. 간신히 불을 붙이고 깊게 빨아들인 연기는 이곳의 습기와 섞여 목구멍을 텁텁하게 만들었다. 눈앞에는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관광 책자에서나 보던 지상 낙원. 하지만 형석의 눈에는 그저 거대한 소금물 웅덩이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수영장 쪽을 내려다봤다. 형형색색의 비키니와 칵테일 잔, 선베드에 누워 태닝을 즐기는 사람들. 평화롭고 나른한 풍경. 그 평화가 형석에게는 가시방석 같았다. 그는 평생을 시궁창에서 굴렀다. 피 냄새, 시체 썩는 냄새, 범죄자들의 땀 냄새가 그의 향수였고 취조실의 칙칙한 형광등 불빛이 그의 태양이었다. 그런 그에게 이런 원색의 파라다이스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이었다. 그때였다. 수영장 끄트머리, VIP 전용으로 보이는 카바나커 배너 쪽에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현지인 직원 서너시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 중심에 한 남자가 있었다. 흰색 목욕 가운을 걸치고 선글라스를 쓴 남자. 얼핏 봐도 꽤 비싼 시가를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있었다. 곁에는 앳돼 보이는 현지 여성 2명이 그에게 과일을 먹여주고 있었다. 전형적인 졸부 혹은 해외 원정 도박꾼의 행색이었다. 형석은 무심코 시선을 돌리려다 멈칫했다. 담배 연기를 내뱉는 남자 인매? 한쪽 입꼬리만 비스듬히 올라가는 저 기분 나쁜 미소?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 형석의 뇌리에 낡은 서류철 하나가 툭 떨어졌다. 하지만 기억은 흐릿했다. 30년 경찰 생활 동안 만난 잡범이 수천 명이다. 그중 하나겠거니 했다. 형석은 담배꽁초를 재떨이에 비벼 끄고 돌아서려 했다. 그 순간 남자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고개를 뒤로 젖혔다. 여자가 건네는 샴페인 잔을 받기 위해서였다. 강렬한 햇빛이 남자의 오른쪽 얼굴을 비췄다. 형석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아 발가락 끝을 지지기는 것 같았다. 남자의 오른쪽 귀 밑에서 턱선으로 이어지는 부위. 그곳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흔적이 있었다. 살색보다 조금 더 붉고 번들거리는 질감의 피부. 화상 흉터였다. 말도 안 돼. 형석의 입에서 쉰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본능적으로 난간을 꽉 움켜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10년 전 서울 한강 둔치. 토막 난 채 발견되었던 시신. 지문은 훼손되었고 치아 기록도 없었다. 유일한 단서는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소지품과 훼손된 시신의 혈액형, 그리고 아내의 처절한 확인 진술뿐이었다. 강도준. 그 이름 석자가 형석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당시 사건 담당 형사가 바로 형석이었다. 그는 분명 죽었다.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던 아내 이수진의 모습도, 납골당에 안치되던 유골함도 형석은 똑똑히 기억했다. 그런데 저 야자수 아래 샴페인을 마시고 있는 남자는 누구란 말인가? 형석은 홀린 듯 테라스를 뛰쳐나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새도 없이 비상구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무릎 관절이 비명을 질렀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1층 로비를 가로질러 수영장으로 향하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무기력한 중년의 가장이 아니었다.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의 그것이었다. 수영장 입구에서 보안 요원이 그를 막아섰다. 서 익스큐스 미,
This area is for VIP members only. 선생님 실례합니다. 이곳은 VIP 전용 구역입니다. 형석은 보안 요원의 어깨 너머로 시선을 고정했다. 카바나 쪽은 텅 비어 있었다. 그 짧은 사이에 사라졌다. 데밋, 젠장. 형석이 거칠게 보안 요원을 밀치려 하자 덩치 큰 요원 2명이 더 다가와 위압적인 표정을 지었다. 소란을 피우면 현지 경찰이 출동할 것이고 그러면 골치 아파진다. 형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 발 물러섰다. 시선은 여전히 텅 빈 카바나를 후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남겨진 샴페인 잔에는 아직 기포가 올라오고 있었다. 반쯤 타다 만 시가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유령이 아니다. 사람이었다. 형석은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꺼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한국에 있는 후배 형사 김경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네 선배님. 휴가 가신 분이 웬일입니까? 세부 물 줬습니까? 김경희의 장난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석은 마른 침을 삼키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김경희, 지금 당장 서고로 내려가. 네? 서고요? 갑자기 왜? 10년 전 성산대교 둔치살인 사건 파일 찾아. 피해자 강도준. 그 새끼 사진이랑 신상 명세, 특이사항 전부 찍어서 지금 당장 내 톡으로 보내. 선배님, 그건 종결된 지가 언젠데? 잔말 말고 빨리. 형석의 고함에 주변 관광객들이 힐끔거렸다. 그는 통화를 끊고 다시 카바나 쪽을 노려보았다. 바람이 불어와 테이블 위에 냅킨을 날려버렸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지만 형석은 분명히 보았다. 10년 전 부검대 위에서 차가운 고깃덩어리로 누워있던 놈이 살아서 웃고 있었다. 오른쪽 귀 밑에 화상 자국. 그건 강도준이 7살 때 끓는 물에 데어 생긴 그만의 지문과도 같은 표식이었다. 하지만 발견된 시신에는 목이 절단되는 과정에서 피부 조직이 훼손되어 그 부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당시에는 그저 우연한 훼손이라 여겼다. 만약 시신이 강도준이 아니었다면?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렇다면 우리가 태운 시신은 누구였단 말인가? 우리가 위로금을 건네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만든 그 여자는 지금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형석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휴가는 끝났다. 아니, 진짜 휴가는 이제부터였다. 10년간 묵혀두었던 빚을 받으러 갈 시간이었다. 그는 천천히 사냥꾼의 눈을 하고 호텔 로비 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카운터에 가서 리처드 킴이라는 투숙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했다. 등 뒤로 세부의 태양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마치 10년 전 그날의 핏빛처럼. 2015년 11월 서울. 그의 가을비는 유난히 차갑고 끈질겼다. 아스팔트 바닥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끊임없이 씹어대는 이가는 소리처럼 들리던 밤이었다. 박형석은 축축하게 젖은 트렌치코트를 털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 과수부검실 복도로 들어섰다. 복도에는 특유의 포르말린 냄새와 멸균된 냉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는 입안이 썼다. 며칠째 이어진 잠복근무로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까슬한 수염이 돋아 있었다. 왔어? 부검의 최 선생이 마스크를 벗으며 턱짓으로 부검대 위를 가리켰다. 창백한 형광등 불빛 아래 흰 천으로 덮인 형체가 놓여 있었다. 상태는? 최악이야. 물속에 너무 오래 있었어? 게다가 발견된 곳이 하필이면 스크류가 도는 배수 펌프 근처라. 최 선생이 혀를 차며 천을 걷어냈다. 형석은 순간 미간을 찌푸렸다.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형사였지만 눈앞의 참상은 익숙해지기 힘든 종류의 것이었다. 시신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으깨져 있었다. 지문을 채취해야 할 손가락 끝은 부패와 훼손으로 너덜거렸다. 이것이 한때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건 오직 남겨진 살점과 뼈의 구조뿐이었다. 신원 확인은? 지문? 불가능해. 치아? 하악골이 통째로 날아가서 대조할 데이터가 없어. 남은 건 DNA뿐인데 이것도 썩 상태가 좋진 않아. 다만 최 선생이 증거물 봉투를 들어 보였다. 피와 흙탕물에 절은 가죽 지갑, 그리고 롤렉스 시계 하나. 주머니에서 나온 신분증이야. 이름 강도준. 72년생. 그리고 이 시계 뒷면에 이니셜이 각인되어 있더군. K, D, J. 형석은 장갑 낀 손으로 지갑을 받아들었다. 주민등록증 속 사진은 말끔한 인상의 중년 남성.
지금 부검대 위에 누워있는 고깃덩어리와 매치시키기엔 너무나 이질적이었다. 가족은 불렀어? 지금 오고 있다는군. 부인이 확인하면 확실해지겠지. 형석은 한숨을 내쉬며 부검실을 나섰다. 복도 벤치에 앉아 사건 기록을 다시 후었다. 강도준, 중소무역회사 대표. 최근 환율 급등과 투자 실패로 회사는 부도 처리되었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다. 전형적인 비관 자살 혹은 채무 관계에 의한 청부 살인 패턴이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구두 굽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또각 또각 또각. 불규칙하고 위태로운 박자였다. 내 남편, 우리 남편 어디 있어요?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비틀거리면 달려왔다. 이수진이었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붉게 충혈된 눈. 그녀는 형석을 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을 듯 휘청거렸다. 진정하십시오, 부인. 아직 확인 절차가 남았습니다. 형사님, 아니죠? 그 사람 아니죠?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나한테 미안하다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전화했는데. 수지는 형석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오열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형석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여경에게 눈짓했다. 여경이 수진을 부축해 부검실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부검실 안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꺄악. 여보, 여보. 형석이 급히 따라 들어갔다. 수진은 시신을 덮은 천을 부여잡고 통곡하고 있었다. 훼손된 얼굴을 보고도 그녀는 망설임 없이 남편을 알아보았다고 주장했다. 이 시계 내가 결혼기념일에 사준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셔츠 그날 아침에 입고 나간 그 옷 맞아요? 그녀는 피 묻은 시계를 가슴에 품고 쓰러지듯 울었다. 그 처절한 슬픔 앞에 의심이라는 단어는 설 자리를 잃었다. 형석은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며 씁쓸한 동정심을 느꼈다. 빚더미에 앉은 남편이 살해당하고 남겨진 건 빚과 어린 자식뿐인 여자. 부인, 남편분 신체에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까? 흉터라든가 수술 자국이라든가? 형석이 의례적인 질문을 던졌다. 수지는 퉁퉁 부은 눈을 들어 형석을 바라보았다. 그 찰나의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슬픔에 가려진 그 떨림을 형석은 눈치채지 못했다. 오른쪽 발목에 예전에 축구하다 다친 흉터가 있어요? 최 선생이 시신의 발목을 확인했다. 부패가 진행되어 흐릿했지만 희미한 흉터 자국이 보였다. 일치합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얼굴이 없어도, 지문이 없어도 가족의 증언과 소지품, 그리고 신체적 특징 하나가 일치했다. 무엇보다 이 사건에는 죽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명확했다. 강도준의 죽음은 빚 독촉에 시달리던 한 가장의 비극적인 최후로 기록되었다. 경찰은 채권자들을 용의선상에 올리고 수사했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 사건은 신원미상의 채권자에 의한 납치 살해로 잠정 결론 났고 시간이 흐르며 미제 사건 파일 속으로 묻혔다. 그러나 진실은 부검실 밖 차가운 빛 속에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허름한 모텔 방. TV 뉴스에서는 한강 둔치 사업가 피살 사건이 속보로 나오고 있었다. 경찰은 훼손된 시신의 신원을 강 모 씨로 확인하고 침대에 누워 그 뉴스를 보고 있던 남자가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다. 강도준이었다. 그는 멀쩡히 살아있었다. 오른쪽 귀 밑에 화상 흉터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그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수고했어, 김씨. 그가 중얼거린 김씨는 부검대 위에 누워있는 이름 없는 노숙자였다. 서울역 지하도에서 만난 김씨는 가족도, 친구도, 주민등록도 말소된 유령 같은 존재였다. 강도준은 그에게 한 달 동안 밥을 사주고 술을 사주며 환심을 샀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의 옷을 입히고 자신의 시계를 채웠다. 마지막 순간 김씨가 살려달라며 애원하던 눈빛이 떠올랐지만 강도준은 고개를 저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 어차피 넌 세상에 없는 사람이잖아? 그는 미리 뽑아둔 자신의 혈액을 둔기에 묻혀 현장에 뿌렸다. 발목에 흉터? 김씨의 발목에 비슷한 상처가 있다는 건 우연이자 행운이었다. 만약 없었다면 만들었을 것이다. 띠링. 문자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마눌님. 확인 끝났어? 형사들이 믿어? 울느라 죽는 줄 알았네. 입금 언제 돼? 강도준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50억. 그가 죽음으로써 받게 될 생명보험금의 액수였다. 아내는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이 지옥 같은 한국을 떠나 누구도 자신을 모르는 곳에서 왕처럼 다시 태어날 것이다. 강도준은 미리 위조해둔 여권과 달러 뭉치를 가방에 챙겨 넣었다. 여권 속 이름은 리처드 킴. 잘 있어라 대한민국.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박 형사님. 그는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싸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10년 뒤 세부의 휴양지에서 박형석이 보게 될 바로 그 미소였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단 하나, 시체가 썩어가면서 오른쪽 귀 밑에 피부 조직이 떨어져 나가 그곳에 흉터가 없다는 사실을 아무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만 빼고 그 사소한 우연이 10년 뒤 자신을 겨누는 칼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강도준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리처드 킴. 그게 이 호텔에 등록된 이름입니다. 호텔 프런트 직원이 건넨 100달러짜리 지폐를 능숙하게 소매 안으로 감추며 속삭였다. 싱가포르 국적의 사업가라고 되어 있네요. 펜트하우스 장기 투숙객이고 이 호텔 카지노의 주요 투자자 중 한 분입니다. 더 이상의 정보는 저희도 모릅니다. 워낙 비밀이 많은 분이라서요. 박형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로비를 빠져나왔다. 리처드 킴. 뻔한 영어 이름. 국적 세탁. 전형적인 도주 범죄자들의 매뉴얼이었다. 형석은 호텔을 나와 택시를 잡아탔다. 다운타운 망고 스퀘어로 가자. 택시는 매연을 내뿜으며 세부의 혼잡한 도로를 질주했다. 형석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10년 전 시체도 없는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던 이수진의 얼굴과 조금 전 수영장에서 샴페인을 마시던 강도준의 얼굴이 오버랩되었다. 그 돈으로 아주 호의호식하고 계셨구만. 형석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걸렸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저장된 번호 하나를 눌렀다. 곽동철. 한국에서 사기치고 필리핀으로 도망친 전직 조폭이자 현재 형석의 현지 정보원 노릇을 하는 자였다. 약속 장소는 다운타운 뒷골목의 허름한 한식당이었다.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만 덜덜거리는 식당 구석에서 곽동철이 땀을 뻘뻘 흘리며 김치찌개를 퍼먹고 있었다. 아이고 형님, 여기까지 웬일이십니까? 휴가 오셨다면서요? 밥이 넘어가냐? 묻는 말에나 대답해. 형석이 식탁 위에 강도준의 사진 10년 전 사진과 조금 전 호텔에서 몰래 찍은 흐릿한 사진을 던졌다. 곽동철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사진을 후어보았다. 이 양반 리처드 킴 아닙니까? 아는 놈이야? 알다마다요? 여기 교민사회나 밤세계에서 이 사람 모르면 간첩이죠? 마닐라의 유령이라고 불립니다. 유령? 네. 돈은 썩어나게 많은데 과거가 없어요? 5년 전쯤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카지노 지분을 사들이고 리조트 사업에 뛰어들었죠. 돈 세탁의 귀재라는 소문도 있고 필리핀 고위 관료들이랑 형, 동생 하는 사이라 건드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형석은 물컵을 만지작거렸다. 과거가 없다라? 당연했다. 그의 과거는 한국의 납골당 단지에 묻혀 있으니까. 이놈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냐? 오늘 밤이면 뻔하죠. 골든 크라운 카지노. 매주 금요일 밤마다 VIP룸에서 큰 판을 벌이거든요. 근데 형님, 이 사람 왜요? 한국에서 수배 때린 놈입니까? 아니, 죽은 놈이야. 예? 죽은 놈이 살아 돌아다니니 다시 저승으로 보내줘야지. 형석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곽동철은 침을 꿀꺽 삼키며 몸을 움츠렸다. 형석은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렸다. 옷 한 벌 구해와. 폼 나는 걸로. 그리고 판돈 좀 땡겨야겠다. 내 퇴직금 미리 가불했다고 치지 뭐. 밤 10시. 골든 크라운 카지노.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욕망을 베팅하는 사람들의 열기로 실내는 후끈거렸다. 룰렛 돌아가는 소리, 칩 부딪히는 소리, 환호와 탄식이 뒤섞인 그곳은 자본주의가 만든 가장 화려한 지옥이었다. 형석은 말끔한 이탈리아산 수트를 입고 카지노에 들어섰다. 왁스로 머리를 넘기고 금태 안경까지 쓰니 영락없는 한국인 졸부처럼 보였다. 곽동철이 구해온 위조 신분증에는 사업가 박 사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슬롯머신 구역을 지나 곧장 VIP 구역으로 향했다. 입구에 덩치 큰 가드들이 그를 막아섰다. 멤버즈 올리. 회원 전용입니다. 형석은 대꾸 없이 가드의 가슴팍에 칩 뭉치를 찔러 넣었다. $1000짜리 칩 5개. 가드의 눈썹이 꿈틀했다. 오늘 물이 좋다길래 와봤지. 리처드 킴이 주최하는 판이라던데. 형석이 유창하지는 않지만 당당한 영어로 쏘아붙였다. 가드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무전기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잠시 후 육중한 문이 열렸다. VIP룸의 공기는 바깥과는 또 달랐다. 차분하고 무거웠다. 붉은색 카펫이 깔린 방 중앙, 거대한 바카락 테이블에 5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상석에 강도준이 있었다. 낮에 본 것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위험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그는 시가를 입에 문 채 카드를 쪼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경호원 둘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형석은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는 것을 느끼며 짐짓 여유로운 표정으로 빈자리에 앉았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판에 껴도 되겠습니까? 강도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형석을 바라봤다. 선글라스 너머의 눈동자가 형석을 후었다. 형석은 숨을 멈췄다. 10년 전 취조실에서 마주했던 그 눈빛이다. 빚에 쫓겨 불안에 떨던 그때와 달리 지금은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본질은 같았다. 처음 뵙는 분이군요. 강도준의 목소리. 형석은 기억하고 있었다. 약간의 비음이 섞인 긁히는 듯한 목소리. 1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지문처럼 변하지 않는 목소리였다. 한국에서 사업 좀 하고 있습니다. 세부에는 머리 식히러 왔다가 여기가 제일 핫하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죠. 형석이 칩을 테이블 위에 쏟아부었다. 박 사장이라고 합니다. 리처드입니다. 강도준이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카드에 시선을 돌렸다. 다행히 아직 알아보지 못한 눈치였다. 하긴 10년 전 형석은 덥수룩한 수염의 점퍼 차림의 형사였고 지금은 말끔한 수트를 입은 중년 신사니까. 게다가 그는 자신이 죽인 시체와 함께 자신의 과거도 완벽히 소각했다고 믿고 있을 터였다. 게임이 시작되었다. 형석은 게임 룰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강도준의 지문이 묻은 칩이나 술잔을 확보하는 것. 아니면 그가 방심한 틈을 타 결정적인 증거를 잡는 것. 판이 돌 때마다 칩이 오갔다. 형석은 일부러 돈을 잃어주며 분위기를 띄웠다. 리처드 씨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혹시 한국에는 안 가보셨습니까? 저랑 스타일이 비슷하신 것 같은데. 형석이 넌지시 미끼를 던졌다. 카드를 뒤집던 강도준의 손이 아주 잠시 멈칫했다. 한국. 강도준이 연기를 내뿜으며 입을 열었다. 가본 적 없소. 나는 추운 나라 딱 질색이라. 거짓말. 형석은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아, 그러시군요. 저는 한국에서 무역업을 하는데 예전에 알던 분이랑 너무 닮으셔서 실례했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참 안타까운 사고였죠. 도발이었다. 위험한 줄 알지만 확인해야 했다. 놈의 반응을? 강도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형석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시가 연기 사이로 그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의심의 불씨가 켜지는 순간이었다. 죽은 사람을 닮았다라?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니군요, 박 사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칩이 다 떨어졌네요. 올인올 마이너스인 하겠습니다. 형석은 남은 칩을 전부 밀어넣으며 강도준의 오른쪽 귀 밑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조명에 반사된 흉터가 번들거렸다. 이제 확실해졌다. 저놈은 강도준이다. 그리고 지금 이 테이블은 도박판이 아니라 목숨을 건 단두대였다. 강도준이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자신의 칩을 밀어넣었다. 봤죠? 그 죽은 사람 이야기가 꽤 흥미로운데 게임 끝나고 한잔하며 더 들어볼까요? 미끼를 물었다. 아니, 형석이 문 것인지도 모른다. 서울 강남의 주상복합 아파트 더 팰리스 45층. 발 아래로 한강의 야경이 검은 뱀처럼 굽이쳐 흐르고 있었다. 10년 전 남편의 가짜 시신을 떠내려 보냈던 그 강이었다. 이수진은 거실 통창에 이마를 대고 서 있었다. 유리의 냉기가 뜨거운 이마를 식혀주기는커녕 속에서 끓어오르는 불안을 더 차갑게 응고시킬 뿐이었다. 제발. 그녀는 손에 쥔 스마트폰을 노려보았다. 액정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부재중 전화 한 통이 찍혀 있었다. 그가 정한 시간에만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일방적인 소통 방식이었다. 띵동. 현관 벨소리가 정막을 찢었다. 수진의 어깨가 흠칫 떨렸다. 인터폰 화면에는 캡모자를 눌러 쓴 건장한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빚쟁이들이었다. 이수진 씨 안에 있는 거 다 압니다. 문 좀 여시죠? 점잖게 말할 때 남자가 문을 쾅쾅 두드렸다. 수진은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다. 50억. 남편의 목숨값으로 받은 보험금 50억 원은 영원할 줄 알았다. 하지만 돈은 발이 달린 짐승 같았다.
명품 쇼핑, 성형, 그리고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주식과 도박. 외로움을 돈으로 메우려 할수록 통장의 잔고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 앱을 켰다. 아이라는 대화명. 리처드 아니 강도준이었다. 급해. 5천만 보내줘. 이번이 마지막이야. 애들이 집 앞까지 찾아왔어. 전송 버튼을 누르고 초조하게 기다렸다. 1분, 5분, 10분. 읽음 표시는 떴지만 답장은 없었다. 쾅쾅쾅. 현관문이 부서질 듯 울렸다. 수지는 공포에 질려 다시 메시지를 쳤다. 무시하지 마. 나 잡혀가면 다 끝이야. 당신 살아있는 거 경찰한테 말할 수도 있어. 금기였다. 절대 입에 담아서는 안 될 협박. 하지만 수지는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직-. 즉시 답장이 왔다. 미쳤어? 짧은 세 글자. 그 뒤로 전화벨이 울렸다. 수지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다. 여보? 입 닥쳐. 그 호칭 쓰지 말랬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남편이 아니었다. 악마였다. 10년 전 우리 조금만 고생하고 평생 떵떵거리며 살자며 그녀의 손을 잡았던 따뜻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다. 내가 보낸 생활비가 얼만데 또 손을 벌려? 도박판에서 다 날린 거 모를 줄 알아? 나 너무 무서워. 당신은 거기서 왕처럼 살지만 난 여기서 죄인처럼 숨만 쉬고 살아. 애들 유학 보내고 나 혼자 이 넓은 집에서. 징징거리지 마. 내가 선택한 길이야. 그리고 경찰? 하, 웃기고 있네. 입 뻥긋하는 순간 공범인 너부터 간방행이야. 살인 방조, 사기, 시체 유기. 내 인생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 앞길까지 막는 거라고.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났다. 맞는 말이었다. 그녀는 인질이었다. 남편의 비밀을 지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공범이자 인질. 당신 거기서 여자 생겼지? 쓸데없는 소리. 내 촉은 못 속여. 돈 안 보내주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당신이 죽인 그 노숙자 김씨라고 했나? 그 사람 가족이라도 찾아서. 이수진. 강도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살기가 전해져 왔다. 지금 내 앞에 누가 앉아있는지 알아? 뭐? 박형석. 10년 전 그 끈질긴 형사 놈. 지금 내 맞은편에서 카드를 까고 있다고? 수진의 눈이 커졌다. 박형석 형사가 필리핀에? 냄새 맡고 온 거야? 내가 흘렸어? 술 처먹고 어디 가서 주둥이 놀렸냐고? 아, 아니야. 난 아무 말도. 잘 들어. 그 놈이 돌아가면 널 찾아올 거야. 모른다고 해. 죽었다고 해. 만약 꼬투리라도 잡히면 그땐 내가 널 죽여. 보험금 수령인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잊지 마. 뚝. 전화가 끊겼다. 수지는 멍하니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죽인다니? 남편이 나를 죽인다니? 그는 빈말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 10년 전 아무 연고도 없는 노숙자를 데려다 밥을 먹이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도로로 머리를 내려친 사람이었다. 그때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수진아, 이건 살인이 아니야. 생존이야. 약한 놈이 먹히는 게 세상 이치잖아. 이제 그 약한 놈이 자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수지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때였다. 현관 밖에 소란이 잦아들더니 인터폰이 다시 울렸다. 빚쟁이들이 아니었다. 화면 속에 비친 얼굴은 낯익은 그러나 10년 동안 잊고 싶었던 얼굴이었다. 서초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이수진 씨, 잠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박형석의 후배 김경희였다. 강도준의 말대로 수사망은 이미 좁혀오고 있었다. 필리핀에는 박형석이, 한국에는 김경희가 양쪽에서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수지는 비틀거리며 주방으로 갔다. 양주병을 꺼내 병째 들이켰다. 독한 수리식도를 태우고 내려갔다. 이대로는 죽어? 나만 죽어?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다가 이내 도끼로 번들거렸다. 강도준은 자신을 버릴 준비를 마쳤다. 그렇다면 자신도 살 길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인터폰의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대신 다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녹음 파일 목록을 열었다. 방금 전 강도준과의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다. 만약 꼬투리라도 잡히면 그땐 내가 널 죽여. 이것은 보험이었다. 남편이 남겨준 50억보다 더 확실한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유일한 보험. 수지는 현관문 쪽을 바라보았다. 김경희가 계속해서 벨을 누르고 있었다. 잠시만요.
지금 나가요? 수지는 거울을 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했다. 그리고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10년 전 장례식장에서 보여주었던 그 슬픈 미망인의 가면을 다시 썼다. 하지만 이번 연기의 장르는 비극이 아니었다. 복수극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침묵과 담배 연기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딜러가 매끄러운 손놀림으로 카드를 분배했다. 탁탁. 카드가 바닥에 꽂히는 소리가 마치 단두대에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건조하게 울렸다. 박형석은 자신의 패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강도준을 응시했다. 강도준은 미동도 없이 카드를 쪼고 있었다. 선글라스에 가려진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입가의 문시가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포착됐다. 그는 불안한 것이다. 눈앞에 이박 사장이라는 작자가 뱉어내는 말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기분 나쁠 정도로 전곡을 찌르고 있으니까. 베팅하시죠, 리처드 씨? 형석이 턱짓으로 칩을 가리켰다. 강도준은 시가를 재떨이에 신경질적으로 비벼 껐다. 박 사장 말이 너무 많군요. 갬블러는 입이 아니라 손으로 말하는 법입니다. 하하, 그런가요? 제가 원래 사연 있는 사람을 보면 입이 근질거리는 병이 있어서. 형석은 1만 달러짜리 칩 2개를 테이블 중앙으로 툭 던졌다. 2만? 주변의 갤러리들이 술렁거렸다. 블라인드에 비해 과한 배팅이었다. 강도준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콜콜을 외치며 칩을 밀어 넣었다. 플러플라프 카드가 오픈되었다. 스페이드 에이스 하트 10 클로버 2.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린, 그러나 누구에게도 확신을 주지 못하는 패였다. 형석은 위스키 잔을 들어 입술을 적셨다. 알코올이 식도를 타고 흐르며 바짝 마른 긴장감을 잠시나마 달래주었다. 리처드 씨는 필리핀에 온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5년쯤. 5년이라? 그전에는 어디 계셨소? 말투를 보니 서울 말인데. 미국에 있었소? LA? 거짓말? 형석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LA라? 거기도 좋죠? 근데 저는 10년 전에 서울 한강에서 아주 기이한 사건을 하나 맡은 적이 있습니다. 아, 제가 무역하기 전에 잠시 공무원 생활을 좀 했거든요. 강도준의 손이 멈췄다. 테이블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강도준 뒤에 서 있던 경호원들의 손이 재킷 안쪽으로 스르르 들어갔다. 형석은 그들의 움직임을 곁눈질로 파악했지만 시선은 강도준에게 고정한 채 말을 이었다. 어떤 사업가가 빚 때문에 자살을 했는데 시체가 아주 엉망이었죠. 얼굴도 없고 지문도 없고 딱 하나 발목에 흉터가 있었는데 참 묘하죠. 그 흉터마저 없었다면 그게 그 사람인지 아무도 몰랐을 텐데. 형석은 상체를 테이블 쪽으로 깊숙이 숙였다. 마치 누군가 보란 듯이 그 흉터만 남겨둔 것 같았단 말입니다. 확인 도장 찍어주듯이. 강도준이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다. 드러난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살기였다. 더 이상 점잖은 사업가의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눈빛이었다. 당신 누구야? 강도준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형석은 빙긋 웃으며 자신의 카드를 오픈했다. 블러핑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뻥카아이 카드. 나? 당신 장례식에 갔던 사람. 형석은 테이블 위에 놓인 칩을 쓸어 담는 대신 손가락으로 자신의 오른쪽 귀 밑을 톡톡 두드렸다. 거기 화상 자국. 수술 잘 됐네. 근데 자세히 보면 티가 나? 시체에는 그게 없었거든. 썩어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애초에 없는 놈을 죽였던 거였어. 안 그래, 강도준 씨? 강도준.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VIP룸의 정적이 깨졌다. 강도준이 벌떡 일어나며 테이블을 엎었다. 와장창. 칩과 술잔이 바닥으로 쏟아지며 요란한 파열음을 냈다. 잡아? 이 새끼 경찰이야? 강도준의 비명 같은 고함과 동시에 경호원들이 달려들었다. 형석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의자를 뒤로 걷어차며 경호원의 무릎을 가격했다. 하는 소리와 함께 거구의 남자가 고꾸라졌다. 이런 젠장 대화로 풀자니까. 형석은 엎어진 테이블을 방패 삼아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출구는 이미 다른 경호원들에 의해 막혀 있었다. 강도준은 경호원들 뒤로 숨으며 악에 바친 소리를 질렀다. 죽여. 여기서 살려서 내보내지 마. 쥐도 새도 모르게 바다에 던져버려. 10년 전 자신의 대역을 죽일 때와 똑같은 눈빛이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목숨 따위는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저 광기. 형석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3단봉을 꺼내 착 펼쳤다. 은색 쇠막대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나이 50줄?
숨은 차고 관절은 삐걱거렸지만 30년 강력계 형사의 가오가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강도준, 내놈 제목에 공무원 폭행치상까지 추가해주마. 순순히 손 내밀어라. 미친 개소리. 야 뭐해? 쏴버려. 강도준의 지시에 경호원 중 한 명이 품에서 권총을 꺼내들었다. 필리핀은 총기 소유가 가능한 나라였다. 형석의 눈이 커졌다. 3단봉으로 총을 이길 수는 없다. 탁 마이너스. 굉음과 함께 형석의 귀 옆 스피커가 박살났다. 경고 사격이 아니었다. 조준 사격이었다. 빗나간 게 천운이었다. 뛰어. 형석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봐 옆에 주방 통로로 굴렀다. 또다시 총성이 울리고 바닥 타일이 튀어올랐다. VIP 룸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명 지르는 딜러들, 도망치는 손님들. 그 혼란 속에서 강도준은 유유히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형석이 숨은 곳을 돌아보는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여기까지 찾아온 건 칭찬해주지. 하지만 여긴 내 구역이야. 형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깨진 유리 조각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서 피가 흘러나왔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사냥은 끝났다. 이제는 전쟁이었다. 캑, 쿨럭. 형석은 주방 뒷문을 박차고 나오며 매캐한 밀가루 반죽과 연기를 토해냈다. 뒤따라오던 총성은 멈췄지만 다급한 고함 소리와 무전기 소음이 귓가를 때렸다. He went to the 베겔리. 블라크 더 에그짓. 뒷골목으로 갔다. 출구를 막아. 카지노 뒤편은 미로처럼 얽힌 슬럼가와 맞닿아 있었다.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전선들이 거미줄처럼 하늘을 가린 곳. 형석은 쓰레기 더미를 넘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러뜨릴 듯 뛰었다. 50대 중반. 전성기 같으면 담장 따위는 단숨에 넘었겠지만 지금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왼쪽 팔뚝에서는 유리 파편에 베인 상처가 욱신거렸고 양복 바지는 땀과 오물로 엉망이 되었다. 부항 마이너스. 골목 입구에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들렸다. 놈들이었다. 강도준이 키우는 사냥개들. 형석은 좁은 골목을 비집고 들어가며 생각했다. 이대로 도심을 달리면 잡힌다. 놈들은 지리를 훤히 꿰고 있다. 그의 눈에 저 멀리 검은 숲의 실루엣이 들어왔다. 카지노 리조트 뒤편으로 이어진 정글 투어 코스였다. 낮에는 관광객들이 ATV를 타고 다니는 울창한 숲이지만 밤에는 현지인들도 꺼리는 칠흑 같은 어둠의 공간이다.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형석은 방향을 틀어 산비탈을 향해 뛰었다. 정글의 밤은 도시의 밤보다 시끄러웠다. 이름 모를 벌레들의 울음소리, 나뭇잎이 스치며 내는 비명소리, 그리고 짐승의 기척. 습도는 90%가 넘었다.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 같았다. 형석은 커다란 바나나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거친 숨을 골랐다.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자박자박. 2명 아니 3명이다. 파인드 힘. 바스 완츠 힘데드 터나이트. 찾아. 보스가 오늘 밤 죽이길 원해. 손전등 불빛이 형석의 머리 위를 후고 지나갔다. 놈들은 총을 들었고 형석의 손에는 고작 돌멩이 하나와 주머니 속의 3단봉뿐이었다. 정면 승부는 자살행위였다. 하지만 형석에게는 30년 강력계 짬밥이 있었다. 범죄자들은 늘 뒤를 쫓았지만 때로는 쫓기는 자의 심정도 되어보아야 잡을 수 있는 법이다. 그는 자신이 사슴이 아니라 매복한 표범이 되기로 했다. 형석은 입고 있던 린넨 재킷을 벗어 나뭇가지에 걸쳤다. 바람에 흔들리면 사람의 형상처럼 보이도록. 그리고 자신은 그 반대편 덤불 속에 납작 엎드렸다. 진흙이 얼굴과 입속으로 들어왔지만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버데어? 저기다. 재킷을 발견한 놈 중 하나가 소리치며 총을 발사했다. 탕, 탕, 탕. 총구에서 뿜어져 나온 불꽃이 어둠을 갈랐다. 3명의 시선이 일제히 흔들리는 재킷으로 쏠린 그 순간이었다. 형석이 덤불 속에서 튀어나갔다. 그의 목표는 가장 뒤에 떨어져 있던 놈이었다. 퍽. 형석의 3단봉이 놈의 뒤통수를 정확히 가격했다.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남자가 고꾸라졌다. 형석은 놈이 떨어뜨린 권총을 발로 차서 멀리 날려버리고 재빨리 어둠 속으로 다시 사라졌다. 쉿. 마이크 이즈 다운. 젠장. 마이크가 당했어? 남은 2 놈이 당황하며 총구를 이리저리 돌렸다. 공포는 전염된다.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가 그들의 동작을 둔하게 만들었다.
형석은 나무를 타고 돌아 그들의 측면으로 이동했다. 숨이 턱 막히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제 체력은 한계였다. 한 놈이라도 더 줄여야 승산이 있었다. 그때 앞서가던 놈의 무전기에서 강도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처리했나? 그 새끼 내 장부 냄새를 맡았어? 절대 살려두면 안 돼. 장부? 형석의 귀가 번쩍 뜨였다. 놈들이 형석을 죽이려 드는 이유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형석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강도준에게 목숨보다 중요한 아킬레스건이었다. 보트 대기시켜. 시크릿코브 시크럽코브 3번 선착장이다. 1시간 뒤에 뜬다. 목적지가 나왔다. 시크릿코브 3번 선착장. 형석은 입술을 깨물었다. 여기서 도망치는 게 상책이 아니다. 놈이 도망가기 전에 잡아야 한다. 형석은 바닥에 떨어진 돌멩이를 집어 반대편 숲속으로 던졌다. 툭투둑 소리에 놀란 두 놈이 반사적으로 그쪽을 향해 총을 난사하며 달려갔다. 그 틈이었다. 형석은 기절해 있는 놈마이크라 불린 자해품을 뒤졌다. 지갑, 담배 그리고 스마트폰. 다행히 지문 인식 잠금이었다. 형석은 놈의 축 늘어진 엄지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띠링. 잠금이 풀렸다. 메신저 앱이 켜져 있었다. 가장 최근 대화방의 이름은 바스. 거기에 사진 파일 하나가 전송되어 있었다. 여권이랑 USB 챙겨놨어? 3번 선착장 락커 102번. 비밀번호 525. 형석의 눈이 빛났다. 강도준은 급했다. 형석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패닉 상태에 빠져 만약을 대비해 챙겨둔 도피 자금을 부하에게 가져오라고 시킨 것이었다. 그런데 그 부하가 지금 형석의 발 아래 기절해 있다. 525? 익숙한 숫자였다. 10년 전 사건 기록에서 본 기억이 났다. 강도준과 이수진의 결혼 기념일? 죽어서도 도망쳐서도 놈은 그 날짜를 기억하고 있었다. 역겨운 로맨티스트 같으니라고? 형석은 놈의 스마트폰을 챙겨 넣고 일어섰다. 총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남은 두 놈은 엉뚱한 곳에서 형석을 찾고 있을 것이다. 그는 숲을 빠져나와 도로 쪽으로 향했다. 지나가던 트라이시클 오토바이 택시 한 대가 보였다. 형석은 거의 몸을 던지다시피 해서 트라이시클을 세웠다. 시크릿코브. 20분 안에 가면 $100. 운전기사는 피투성이가 된 형석의 몰골을 보고 기겁했지만 형석이 내민 $100짜리 지폐를 보고는 군말 없이 엑셀을 당겼다.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트라이시클 뒷좌석에서 형석은 욱신거리는 팔을 부여잡았다.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도준은 지금 배를 타고 도망치려 한다. 네가 갈 곳은 바다가 아니야? 감옥이지. 형석은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꽉 쥐었다. 놈의 목숨 줄인 여권과 불법 자금 장부 USB. 그것만 손에 넣으면 강도준은 독 안에 든 쥐였다. 저 멀리 항구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10년 전 놓쳤던 범인을 잡기 위한 늙은 형사의 마지막 질주가 시작되고 있었다. 형님, 진짜 저 취직시켜주시는 겁니까? 김영호는 빗물에 젖은 채로도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강도준이 건넨 소주를 받아 마시며 그는 연신 고개를 숙였다. 그렇다니까? 지방에 내 아는 공장이 있어? 거기서 숙식하면서 새 출발해. 내가 보증 서줄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김영호는 눈물을 훔쳤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업 실패로 거리로 나앉은 지 3년. 모두가 코를 막고 피해 가던 자신에게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었다. 그는 강도준을 천사라고 생각했다. 강도준은 그런 김영호를 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은혜라? 그럼 옷 좀 바꿔 입을까? 공장 가려면 말끔해야지. 강도준은 미리 준비한 자신의 명품 셔츠와 바지를 김영호에게 건넸다. 그리고 자신의 손목에 차고 있던 롤렉스 시계를 풀어 김영호의 손목에 채워주었다. 이건 선물이야. 가서 열심히 살아보라는 뜻으로. 형님. 김영호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어루만졌다. 태어나서 처음 차보는 비싼 시계였다. 술 한 잔 더 해. 푹 자고 일어나면 도착해 있을 거야. 강도준은 수면제를 탄 소주를 권했다. 김영호는 의심 없이 들이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영호의 고개가 툭 떨어졌다.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는 강변. 강도준은 쓰러진 김영호를 바라보며 담배를 피워 물었다. 표정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그저 귀찮은 업무 하나를 처리하는 회사원의 권태로운 얼굴이었다. 미안해하지 마. 어차피 넌 사회적으로 이미 죽은 목숨이었잖아. 강도준은 트렁크에서 준비해둔 도구를 꺼냈다. 그리고 김영호의 머리를 향해 망설임 없이 내리쳤다. 퍽. 짧고 둔탁한 소리. 김영호의 새 출발에 대한 꿈은 그렇게 빗물과 함께 하수구로 흘러들어갔다. 강도준은 능숙하게 시신을 훼손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발목 흉터와 비슷하게 김영호의 발목을 그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영호의 주머니에 자신의 신분증이 든 지갑을 찔러 넣었다. 잘 가라, 강도준. 그는 시신을 향해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 그날 밤 김영호는 강도준이 되어 죽었고 강도준은 유령이 되어 사라졌다. 현재 시크릿 코브. 형석은 다이어리를 덮었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단순한 보험 사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사냥이었다. 가장 약하고 힘없는 자의 희망을 미끼로 삼아 자신의 욕망을 채운 악질적인 사냥. 개자식. 형석은 이빨을 갈았다. 10년 전 자신이 덮었던 하얀 천 아래 누워있던 것은 강도준이 아니라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감사해야 하던 김영호였다. 그 억울한 원혼이 10년 동안 구천을 떠돌며 형석을 이곳 필리핀까지 부른 것인지도 몰랐다. 그때 저 멀리 바다 위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요트 한 대가 미끄러지듯 선착장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선수에는 PARADIS 파라다이스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강도준이었다. 놈이 오고 있었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부활 프로젝트를 완성시켜줄 마지막 열쇠 여권과 돈을 가지러. 형석은 가방에서 놈의 권총을 꺼냈다. 탄창을 확인했다. 총알은 5발. 베테랑 형사의 눈빛에서 수사관의 냉철함은 사라지고 사적 복수를 다짐한 야수의 살기만이 남았다. 김영호 씨, 늦어서 미안합니다. 형석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기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오늘 밤 당신 장례식 제대로 다시 치러줍시다. 요트가 선착장에 닿았다. 갑판 위로 강도준의 모습이 보였다. 죽은 자들의 파라다이스가 이제 곧 지옥으로 바뀔 시간이었다. 서울 강남 더 팰리스 거실. 김경희는 눈앞에 놓인 양주병과 흐트러진 이수진의 모습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히스테리를 부리던 여자가 아니었다. 공포에 질린 가련한 피해자, 딱 그 모습이었다. 형사님, 저 정말 몰랐어요? 죽은 줄만 알았어요? 10년 동안 제사를 지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이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그 사람 목소리였어요?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처럼 돈을 보내지 않으면 저랑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그녀의 거짓말은 매끄러웠다. 진실 90%의 거짓 10%를 섞으면 의심하기 힘들다. 강도준이 살아있고 협박했다는 건 사실이니까. 단지 그녀가 지난 10년간 공범이었다는 사실만 쏙 뺐을 뿐이다. 증거가 있습니까? 이거 들어보세요. 이수진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지금 내 앞에 누가 앉아있는지 알아? 박형석. 10년 전 그 끈질긴 형사 놈 꼬투리라도 잡히면 그땐 내가 널 죽여. 강도준의 살기 어린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김경희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선배 박형석의 말이 사실이었다. 놈은 살아있었고 지금 선배와 대치 중이다. 부인, 지금 즉시 신변 보호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 제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네, 제발 그 사람 좀 잡아주세요. 우리 가족을 괴물로부터 구해주세요. 이수진이 고개를 떨구며 어깨를 들썩였다. 김경희가 등을 돌려 어딘가로 급히 전화를 거는 순간 그녀의 입가에 짧고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미안해 여보. 당신이 먼저 룰을 깼잖아. 같은 시각 필리핀 세부 시크릿 코브. 파도 소리에 섞여 엔진 공회전 소리가 들려왔다. 호와 요트 파라다이스호의 갑판 위에서 강도준은 초조하게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왜 이렇게 안 와? 짐 가져오는데 1년이 걸려? 강도준이 부하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선착장 라커룸에 둔 여권과 자금. 그게 없으면 그는 국제 미아나 다름없었다. 한국으로 갈 수도 제3국으로 튈 수도 없었다. 보스 마이크가 전화를 안 받습니다. 병신 같은 새끼들. 강도준이 난간을 걷어찼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기어올랐다. 카지노에서 놓친 박형석. 그 늙은 형사의 눈빛이 자꾸만 어른거렸다. 그때 주머니 속의 위성 전화기가 진동했다. 발신자는 마이크.
강도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낚아챘다. 야, 너 어디야? 물건 챙겼어? 수화기 너머에선 침묵만이 흘렀다. 파도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 강도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누구냐? 물건은 잘 챙겼다. 강도준. 박형석이었다. 강도준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전화기는 빠드득 소리를 내며 금이 갈 듯했다. 박형석, 내 놈이 내 돈이랑 여권을 가로챘군. 원하는 게 뭐야? 돈? 반만 떼주지. 내 퇴직금으로 평생 쓰고도 남을 거다. 돈은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건 내 손목에 채울 수갑이야. 하, 미친 늙은이. 여긴 필리핀이야. 내깟 놈이 날 체포할 권한이 있을 것 같아? 게다가 난 죽은 사람이야.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도준은 악에 받쳐 웃었다. 그러나 형석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래, 넌 유령이지? 그래서 내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 네가 유령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줄 증인. 치직, 치지직. 전화기 너머로 녹음된 파일이 재생되었다. 마이너스나 너무 무서워. 당신은 거기서 왕처럼 살지만 난 여기서 죄인처럼 숨만 쉬고 살아. 마이너스, 제발 그 사람 좀 잡아주세요. 우리 가족을 괴물로부터 구해주세요. 이수진의 목소리였다. 그것도 조금 전 강도준과 통화할 때의 목소리와 경찰에게 읍소하는 목소리가 교차 편집되어 흘러나왔다. 강도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수진 인연이? 내 아내가 널 팔았어? 50억 보험금을 혼자 독차지하고 넌 살인마로 몰아넣고 자기는 피해자로 빠져나가려고 말이야. 방금 한국 경찰에 정식으로 신변 보호 요청까지 했다더군. 거짓말이야. 그 여자가 그럴 리 없어. 강도준이 비명을 질렀다. 믿기 싫겠지. 하지만 알잖아. 10년 전 내 가짜 장례식에서 그녀가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이번 관객은 나야. 형석의 비수가 강도준의 가장 약한 멘탈을 찔렀다. 강도준은 믿었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공범. 비밀을 공유한 유일한 파트너. 그녀의 배신은 그가 쌓아 올린 모래성을 파도처럼 휩쓸어버렸다. 죽여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이성은 끊어졌다. 강도준은 전화기를 바닥에 패대기 쳐 박살냈다. 그는 요트 조타실 아래 숨겨둔 AR-15 소총을 꺼내 들었다. 장전하는 손이 분노로 덜덜 떨렸다. 불 켜. 서치라이트 다 켜. 강도준이 고함쳤다. 요트 위에 장착된 거대한 서치라이트 4개가 동시에 켜졌다. 칠흑 같던 선착장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졌다. 나와. 박형석. 거기 숨어있는 거 다 알아? 내 돈 내놓고 죽어. 강도준은 미친 듯이 허공에 대고 총을 난사했다. 타탕. 타다당. 컨테이너 박스와 드럼통에 총알이 박히며 불꽃이 튀었다. 어둠 속 컨테이너 뒤에 몸을 숨기고 있던 형석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쥐가 덫에 걸렸군. 형석은 품에서 강도준의 여권과 USB가 든 가방을 꽉 움켜쥐었다. 이성을 잃은 맹수는 무섭지만 동시에 빈틈투성이다. 형석은 권총을 들어 서치라이트를 겨냥했다. 이제 마지막 사냥을 끝낼 시간이었다. 으아, 나와. 나오라고? 강도준의 고함과 함께 소총이 불을 뿜었다. 총알은 허공을 가르고 요트 난간의 유리를 박살냈다. 서치라이트의 강렬한 불빛 아래서 그는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듯 총을 난사하고 있었다. 어둠 속 컨테이너 뒤. 박형석은 호흡을 멈췄다. 강도준은 빛 속에 있었고 자신은 어둠 속에 있었다. 이것은 유일한 승산이었다. 형석은 권총을 두 손으로 단단히 쥐었다. 목표는 강도준이 아니라 그를 지키는 빛이었다. 타악 마이너스. 첫 발. 가장 밝게 빛나던 우연의 서치라이트가 깨지며 스파크를 튀겼다. 뭐야? 강도준이 당황하여 고개를 돌리는 사이 형석은 침착하게 방아쇠를 당겼다. 탕, 탕. 좌연의 라이트, 그리고 조타실 위의 라이트가 차례로 터져나갔다. 순식간에 요트 위는 다시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강도준의 눈은 강렬한 빛에 적응해 있었기에 갑작스러운 암전은 그를 장님으로 만들었다. 안 보여. 놈이 어디 있어? 불 켜. 강도준이 허공에 대고 소총을 갈겼지만 총구 화염만이 그의 겁에 질린 얼굴을 짧게 비출 뿐이었다. 그 틈을 타 형석은 부두를 박차고 요트의 갑판 위로 뛰어올랐다. 쿵. 묵직한 착지음.
경호원 하나가 소리가 난 쪽으로 총을 돌리려 했다. 하지만 형석이 빨랐다. 그는 낮은 자세로 파고들어 경호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3단봉으로 명치를 찔러 넣었다. 억 하는 소리와 함께 경호원이 바닥을 굴렀다. 이제 남은 건 조타실 앞을 지키고 있는 강도준 뿐이었다. 강도준은 인기척을 느끼고 소총을 재장 전하려 했다. 덜덜 떨리는 손 때문에 탄창이 바닥에 떨어졌다. 오지마. 오면 쏜다. 강도준은 소총을 몽둥이처럼 휘두르며 뒷걸음질 쳤다. 형석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갔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나오며 형석의 피투성이 얼굴을 비췄다. 탄창 갈 시간은 없을 거다. 형석이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다. 강도준이 소총 개머리판으로 형석의 머리를 노렸다. 형석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여 피했지만 어깨를 강타당했다. 뼈가 부서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형석은 신음과 함께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고 강도준의 허리춤을 붙잡았다. 두 남자는 엉겨붙어 가판 위를 뒹굴었다. 더 이상 총격전이 아니었다. 이빨과 손톱 그리고 생존 본능만이 남은 개싸움이었다. 강도준은 살기 위해 형석의 상처난 팔뚝을 물어뜯고 눈을 찌르려 했다. 10년 전 노숙자의 머리를 내리칠 때의 그 잔인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하지만 형석에게는 분노라는 진통제가 있었다. 이건 김영호 씨 몫이다. 형석의 주먹이 강도준의 턱에 꽂혔다. 퍽. 고개가 돌아간 강도준이 피 섞인 침을 뱉었다. 이건 내가 버린 내 가족 몫이다. 퍽. 두 번째 주먹이 강도준의 명치를 강타했다. 강도준은 컥컥거리며 바닥을 기었다. 화려한 수트, 명품 시계, 오만했던 표정. 모든 것이 땀과 피범벅이 되어 지지겨졌다. 그는 더 이상 리처드 킴이라는 귀족이 아니었다. 그저 궁지에 몰린 살인자일 뿐이었다. 형석은 헐떡이며 강도준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그리고 난간 쪽으로 밀어붙였다. 발 아래 검은 바다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살려줘. 강도준이 뭉개진 입술을 달싹였다. 눈빛이 비굴하게 변했다. 그는 피 묻은 손으로 형석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돈 줄게. 형사님, 내 말 좀 들어봐요. 닥쳐. 선실금고에 현찰로 200만 달러가 있어. 한국 돈으로 20억이 넘는 돈이야. 그거 다 줄게. 아니, 내 계좌에 있는 거 다 줄게. 100억? 200억?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 강도준은 애원했다. 아니, 거래를 시도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돈이면 사람 목숨도 사고 죽음도 위장하고 경찰도 매수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눈 딱 한 번만 감으면 되잖아. 어차피 난 세상에 없는 사람이잖아. 형사님, 그 월급으로 평생 일해도 못 만지는 돈이야. 제발. 형석은 강도준을 내려다 보았다. 20억, 100억. 퇴직을 앞둔 늙은 형사에게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다. 빚 갚고 딸 시집 보내고 남은 인생을 황제처럼 살 수 있는 돈. 형석은 피식 웃었다. 입안에 고인 핏물을 바다에 뱉었다. 강도준, 너는 끝까지 모르는구나. 세상에는 돈으로 안 되는 게 딱 두 가지 있어. 하나는 죽은 사람 살리는 거고. 철컥. 형석은 뒷주머니에서 은색 수갑을 꺼냈다. 나머지 하나는 내 자존심 사는 거다. 차각. 강도준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 고리가 채워졌다. 그 소리는 요트 엔진 소리보다, 파도 소리보다 더 크게 강도준의 귓가에 울렸다. 강도준, 당신을 살인 사체 유기 사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있겠지. 근데 그 돈으로 선임할 변호사가 있을지는 모르겠네. 안 돼. 강도준은 절규했다. 몸부림쳤지만 수갑은 조여들 뿐이었다. 자신의 죽음을 연출해 얻은 파라다이스. 그 10년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필리핀 현지 경찰차들의 불빛이 항구를 붉고 푸르게 물들이며 다가오고 있었다. 김경희가 인터폴을 통해 손을 쓴 모양이었다. 형석은 난간에 기대어 주머니를 뒤적였다. 다 찌그러진 담뱃갑. 겨우 멀쩡한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었다. 손이 덜덜 떨려 라이터 불이 잘 켜지지 않았다. 후. 매캐한 연기를 뿜어내며 형석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하늘보다 별이 많았다. 10년 전 비오는 한강 둔치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김영호 씨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어보고 있을까? 이제 집에 갑시다, 강 사장. 당신 진짜 장례식 치르러.
형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넛이 나간 강도준의 어깨를 툭 쳤다. 지독하게 길었던 휴가가 이제야 끝이 보였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게이트가 열리자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다. 와 마이너스. 기자들의 고함과 셔터 소리가 뒤섞여 공항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속보 10년 전 한강 둔치 살인 사건 피해자 강 모 씨 살아서 송환 사망. 위장에 50억 보험금 챙긴 희대의 사기극. 양옆에 형사들의 팔짱을 낀 채 걸어 나오는 남자. 강도준이었다. 그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에 고개를 푹 숙였다. 필리핀에서의 그 당당했던 리처드 킴은 없었다. 그의 뒤를 이어 박형석이 피로에 절은 그러나 단단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강도준 씨, 혐의 인정하십니까? 10년 동안 어디 숨어 계셨습니까? 아내와 공모했습니까? 죽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이크가 창처럼 쏟아졌다. 강도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형석은 그가 미세하게 떨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반성의 떨림이 아니었다. 자신의 완벽했던 시나리오가 대중 앞에 까발려지는 수치심에 대한 분노였다. 취조실. 강도준은 예상대로 뻔뻔했다.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말 다툼하다가 밀쳤는데 돌부리에 머리를 찍고 죽어버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위장한 겁니다.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입니다. 그는 최고의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다. 필리핀에서 빼돌린 비자금 일부가 변호사 수임료로 들어갔을 터였다. 변호사는 우발적 사고와 공소시효 문제 사기죄 등 일부 혐의를 거론하며 형량을 줄이려 했었다. 하지만 형석에게는 시크릿 코브에서 확보한 결정적인 카드가 있었다. 과실치사라? 형석이 증거물 상자에서 낡은 다이어리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다. 강도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거 내일 기장 맞지? 2015년 9월 12일. 소재 발견. 김영욱. 내 대신 죽어서 내 이름으로 다시 살게 될 녀석. 형석이 다이어리 한 구절을 읽어 내려가자 강도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계획범죄. 그것도 아주 악질적인 사냥이었지. 넌 김영호 씨를 우발적으로 죽인 게 아니야? 3개월 동안 치밀하게 살을 찌우고 머리를 기르게 하고 내 대역으로 사육한 거야. 변호사가 황급히 말을 막으려 했지만 강도준은 무너져 내렸다. 자신의 악마성이 기록된 친필일기. 그것은 그 어떤 알리바이로도 덮을 수 없는 명백한 살인의 증거였다. 한편 옆방 취조실에서는 이수진이 울부짖고 있었다. 전 피해자라고요?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협박당했다고요? 그녀는 자신이 넘긴 녹취록 덕분에 면죄부를 받을 거라 착각했다. 하지만 김경위는 차가운 표정으로 통장 거래 내역서를 들이밀었다. 이수진 씨? 지난 10년간 남편이 보낸 돈으로 명품 사고, 도박하고 호화 생활 누리셨더군요. 협박당한 사람이 남편한테 돈 더 안 보내면 죽어라고 문자를 보냅니까?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살인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공범입니다. 수진의 손목에도 차가운 은팔찌가 채워졌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50억의 성은 모래알처럼 흩어졌다. 재판 당일 법정은 방청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법정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이 흘렀다. 피고인 강도준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취약계층인 피해자를 유인,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여 유기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극악무도한 범죄이며 지난 10년간 호화도피 생활을 하며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이에 피고인 강도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또한 공범 이수진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땅땅땅. 판사봉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도준은 고개를 떨구었고 이수진은 비명을 지르며 오열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고 욕설이 튀어나오기도 했다. 형석은 방청석 맨 뒷자리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승리감은 없었다. 무기징역을 때린들 죽은 김영호 씨가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제야 비로소 엉망으로 꼬였던 매듭 하나를 제대로 풀었다는 안도감만이 가슴 한켠에 내려앉았다.